하늘은 높고 구름은 한가로운데 사람의 운명은 어찌 이리도 기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한양 땅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던 영의정 댁의 고명딸 설화 아씨가 오늘 이 판서댁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혼례식 내내 아씨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가문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풍비박산 난 후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선택한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인 이판수는 장안이 다 아는 한량의 망난이었으니 아씨의 앞날은 보지 않아도 뻔한 노릇이었습니다. 첫날 밤 신방 안에는 촛불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숙인 채 신랑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관을 정제하지도 않은 채 삐딱하게 서서 설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 이제 얼굴 좀 보자꾸나. 몰락한 집안의 딸이라더니 얼마나 대단한 미색이길래 우리 아버님이 이토록 서두르셨는지 말이야. 판수는 낄낄거리며 설화의 턱을 거칠게 치켜 올렸습니다. 설화는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며 그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판수는 잠시 넋을 잃은 듯 보였으나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예쁘긴 하구나. 하지만 그뿐이다. 내 아비는 대역죄인으로 몰려 죽었고 내 어미는 관비가 되었다지. 그런 가문의 피가 흐르는 여자를 내 어찌 정실부인으로 대접하겠느냐. 나는 오늘 밤 기생집으로 가련다. 너는 이 방에서 독수 공방하며 내 팔자나 탓하고 있거라. 판수는 그대로 몸을 돌려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몸종 칠뜨기가 판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그래도 명색이 첫날 밤인데 기생집이라니요.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제 목이 달아납니다요. 차라리 저기 신방 차려놓은 술상이나 비우시고 주무시는 척이라도 하셔요. 칠뜨가 내 놈이 내 걱정을 다 하는구나. 그런데 저기 차려진 안주를 좀 보아라. 밤이며 대추며 이게 다 무엇이냐? 나는 저런 딱딱한 것보다 야들야들한 기생 손길이 더 좋으니 어서 비키거라. 판수는 칠뜨기의 발을 밟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칠뜨기는 발가락을 움켜쥐고 방방 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내 발가락. 도련님, 발가락이 대추알처럼 부어올랐습니다요. 사람 살려. 신방의 엄숙함은 온데간데 없고 칠뜨기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에 문 밖에서 엿보던 노비들이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화는 그 소란 속에서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화려한 연지곤지가 오히려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씨,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련님이 정말로 대문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친모 춘심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설화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인 것을 어찌하겠느냐. 춘심아, 가서 물 한 그릇만 떠다 주렴. 목이 타는구나. 춘심이가 물을 가지러 나간 사이 설화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혼례복 속에 감춰진 가련한 영혼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창밖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설화가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보자 그곳에는 커다란 덩치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의 머슴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어릴 적 설화의 집에서 나무를 하던 노비였으나 가문이 몰락할 때 설화의 아버지가 그를 미리 방면해 주어 자유의 몸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그는 다시 이 판서댁의 머슴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문틈 사이로 설화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설화는 돌쇠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강직한 눈빛만큼은 기억에 남았습니다. 돌쇠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그 고운 얼굴에 눈물이라니요.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소인의 심정이 찢어집니다. 이때 마당 한쪽에서 행랑아범과 식모 아주머니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보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새댁이 정말 가엾게 됐어. 도련님이 저렇게 밖으로만 도시니 조만간 소방 맞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나? 쉿, 목소리 낮추게. 대감마님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런데 그 새댁네 집안이 망할 때 쌀 한 가마니도 못 챙겨 나왔다면서. 그래서 예단도 저렇게 부실한가 보네. 식모 아주머니는 깔깔거리며 설아가 가져온 단출한 혼수함을 가리켰습니다. 그 소리는 고스란히 방 안의 설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설아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치맛자락을 입에 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고귀한 신분에서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된 현실이 너무나 시리고 아팠습니다. 한참을 울던 설아는 문득 방 안이 너무나 춥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판수가 나가면서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데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인 이 부인이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일부러 구들장을 시켜놓으라 명한 탓이었습니다. 춘심아, 춘심아. 설화가 춘심이를 불렀지만 춘심이는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부엌으로 불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추위에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얇은 저고리 하나만으로는 겨울밤의 한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넓은 기와집 그 어디에도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줄 방은 없었습니다. 모든 방에 불은 꺼져 있었고 오직 시어머니의 방에서만 엄한 기침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설화는 정처 없이 마당을 걷다가 뒤뜰 구석에 있는 작은 초가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머슴들이 기거하는 방이었습니다. 방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추위와 외로움에 정신이 아득해진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아까 보았던 그 머슴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일까요? 설화가 머슴방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냐? 굵직하고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방이 너무 추워서 그런데 잠시만 몸을 녹여갈 수 있겠느냐? 문이 벌컥 열리고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아씨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아씨, 여긴 어찌 오셨습니까? 이 누추한 곳은 아씨께서 오실 곳이 못 됩니다. 돌쇠는 당황하여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씨의 어깨에 걸쳐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고리 소매에 머리가 끼어 허우적대는 바람에 마당에 벌러덩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이놈의 옷구멍은 왜 이렇게 작아진 거야? 아씨,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돌쇠가 땅바닥에서 파닥거리는 모습에 설화는 슬픔 중에도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돌쇠는 겨우 옷을 수습하고 일어나 아씨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좁고 투박했지만 아궁이에서 올라온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설화는 그 따뜻함에 몸을 녹이며 돌쇠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분명 우리 집에서 나무를 하던 그 돌쇠가 맞구나. 어찌 이곳에 있느냐? 아씨께서 기억해 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아씨의 가문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이 집의 머슴으로 들어왔습니다. 돌쇠의 말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화는 돌쇠의 거친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돌쇠의 방 한 구석에 앉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짧은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판수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놈들, 부인이 어디 갔느냐? 신방을 비우고 어디로 도망친 게야? 술에 취해 돌아온 판수가 설화를 찾으며 마당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만약 머슴방에 아씨가 있다는 사실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대역죄가 될 것입니다. 설화와 돌쇠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좁은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을 울리는 이 판수의 고함은 설화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취기가 잔뜩 오른 판수는 비틀거리며 행랑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칠뜨기는 도련님을 말리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좁디 좁은 머슴방 안에서 설화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돌쇠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돌쇠는 아씨의 떨림을 느끼며 신속하게 방 안의 집더미를 치우고 구석에 있는 낡은 뒤주 뒤편으로 아씨를 안내했습니다.
아씨, 이쪽으로 숨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소인이 막아낼 것이니 절대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설화는 그가 시키는 대로 몸을 웅크려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쾅소리와 함께 머슴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찬 바람과 함께 술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고 판수가 눈을 부라리며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놈 돌쇠야. 너 혹시 여기서 부인을 보지 못했느냐? 신방에 있어야 할 계집이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이다. 판수의 호통에 돌쇠는 짐짓 졸음이 덜 깬 척 눈을 비비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나리. 이 야밤에 소인의 방에는 웬일이십니까 하요? 부인이라니요. 소인은 저녁 내내 가만히를 짜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을 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쥐새끼 한 마리 숨을 곳 없는 누추한 방에 부인께서 오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요? 돌쇠가 너스레를 떨며 말하자 판수는 코를 킁킁거리며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뒤를 따라온 칠뜨기가 판수의 팔을 붙잡으며 애걸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요? 아씨께서 화가 나셔서 아마 사당 뒤편이나 연못가 어디쯤에 계실 겁니다요. 이 냄새나는 머슴방에 아씨께서 발을 들이실 리가 있겠습니까? 어서 다른 곳으로 가보시지요. 칠뜨기의 말에 판수는 기분이 상한 듯 칠뜨기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이놈아, 내 눈은 장식인 줄 아느냐? 아까 분명히 이쪽으로 치맛자락이 스치는 것을 보았단 말이다. 판수는 방 안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뒤주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뒤주 뒤에 숨어있던 설화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판수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낡은 바닥너리 끼익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돌쇠가 급히 판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바닥에 널브러진 가마니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이 정말 예리하십니다요. 사실은 제가 아까 낮에 옆집 담 너머로 넘어온 암탉 한 마리를 잡아다가 이 뒤주 뒤에 숨겨두었지요. 내일 아침에 날있게 보양식으로 고아 올리려 했는데 그걸 용케 알아차리셨구먼요. 뭐라? 닭이라고? 이놈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닭서리를 했단 말이냐? 판수의 관심이 닭으로 쏠린 틈을 타 돌쇠는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찌나 해괴한지 꼬꼬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꺽꺽거리며 돼지 멱다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꺽꺽, 꺽꼬댁. 날이 이 닭이 아주 성질이 고약해서 가까이 가면 부리로 눈을 쪼아버립니다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돌쇠가 과장된 몸짓으로 판수를 밀어내자 판수는 인상을 찌푸리며 뒤걸음질을 쳤습니다. 에이, 더러운 놈. 닭소리가 왜 저 모양이냐? 병든 닭이 분명하구나. 그런 걸 나보고 먹으라고. 퇴퇴 재수 없으니 어서 나가자. 판수는 침을 뱉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칠뜨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판수를 부축해 멀어졌습니다. 멀리서 판수의 고함 소리가 점점 작아지자 돌쇠는 그제야 닫힌 문을 등지고 주저앉았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아씨,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나리가 멀리 가셨습니다. 뒤주 뒤에서 조심스럽게 나온 설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얼른 다가가 아씨를 부축하려다 손을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거친 손이 아씨의 옷 같은 살결에 닿는 것이 송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돌쇠야,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밤 큰 화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씨. 소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씨,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수모를 당하시게 된 것입니까? 예전 영의정 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돌쇠의 물음에 설화는 참아왔던 설움이 다시금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문이 무너지니 사람의 대접도 무너지는구나. 아버님은 억울하게 눈을 감으셨고 어머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른다. 이 집에서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돈으로 산 물건처럼 여기니 내 신세가 저기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하구나. 설화의 눈물방울이 차가운 방바닥에 툭툭 떨어졌습니다.
돌쇠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던 낡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때 묻은 비단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씨,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소인이 나무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 아씨께서 손수 상처를 싸매주셨던 그 수건입니다. 소인은 이것을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아씨는 소인에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한 분이십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건넨 손수건을 본 설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린 시절 가장 아끼던 수건이었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낡고 해져서 원래의 색조차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돌쇠의 진심만큼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설화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돌쇠야. 나는 너를 잊고 살았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었으니 내 처지가 이토록 비참해졌는데도 너는 여전히 나를 아씨라 불러주는구나. 아씨,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인이 목숨을 걸고 아씨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 집 사람들이 아씨를 무시해도 저 돌쇠에게는 아씨가 유일한 주인님이십니다. 돌쇠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의 설화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마주 앉아 밤새도록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꽃이 만발하던 봄날의 정원, 아버님이 읽어주시던 글귀, 그리고 돌쇠가 산에서 잡아다 주던 예쁜 나비들까지.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들의 대화는 유일한 도피처이자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아궁이의 온기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고 얇은 옷을 입은 설화는 자꾸만 몸을 웅크렸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겉옷을 다시 한번 아씨의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씨, 소인의 방이 너무 춥습니다. 이불이라도 넉넉히 드려야 하는데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니다, 돌쇠야. 내 마음이 세상 그 어떤 비단 이불보다 따뜻하구나. 그런데 저 밖에서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설화의 말에 돌쇠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연 밖에서 누군가 눈을 밟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수는 아닐 것이었습니다. 판수는 술에 취해 이미 골아떨어졌을 시간이었으니까요. 발자국 소리는 머슴방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이윽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야, 안에 있느냐? 나 춘심이다. 새댁 아씨가 없어졌다고 집안이 난리가 났다. 사모님이 사람들을 풀어 뒤채까지 뒤지라고 하셨어. 춘심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설화와 돌쇠는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판수 한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이 부인이 직접 나섰다면 집안의 모든 구석을 샅샅이 뒤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쇠는 아씨의 손을 꼭 잡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씨, 이제 더는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뒷담을 넘어 잠시 피신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엄동설 안에 어디로 간단 말이냐? 내가 나가면 너까지 위험해질 것이다. 상관없습니다. 아씨를 지킬 수만 있다면 소인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자, 어서 제 등에 업히십시오. 돌쇠는 넓은 등을 내밀었습니다. 설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돌쇠의 등에 몸을 기댔습니다. 돌쇠의 등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든든했습니다. 그는 아씨를 업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밤 차가운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당 여기저기서 횃불이 일렁이며 노비들의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뒷문을 봉쇄해라. 아씨가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설화는 돌쇠의 목을 꽉 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졸이는 도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돌쇠는 거친 숨을 내쉬며 담벼락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험난한 산길과 추격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오직 등에 업힌 아씨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야밤 산길을 오르는 돌쇠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발걸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등에 업힌 설화 아씨의 무게가 마치 세상의 전부인 양, 그는 한 발 한 발을 신중하게 내디뎠습니다. 뒤편 멀리서 일렁이는 횃불 행렬과 개 짖는 소리가 산 중턱까지 들려왔습니다. 판수의 사주를 받은 하인들이 산을 뒤지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설화는 혹여 자신의 숨소리가 돌쇠에게 방해가 될까 싶어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씨, 조금만 참으십시오. 저기 앞에 보이는 바위굴만 지나면 예전에 사냥꾼들이 쓰던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돌쇠야, 나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게 될까봐 무섭구나. 나 같은 것은 그냥 버려두고 너라도 어서 멀리 도망가거라. 내 신분이라면 어디 가서든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설화의 목소리는 찬 바람에 섞여 파르르 흩어졌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듣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아씨를 바위턱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큰 손으로 아씨의 작은 두 손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아씨, 소인이 아씨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씀입니까? 소인에게는 아씨가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고 아씨가 계시지 않은 곳은 그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설령 오늘 밤 소인의 목숨이 다한다 해도 아씨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것이 소인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런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돌쇠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의 진심 어린 눈망울을 마주하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길을 재촉하여 도착한 오두막은 비바람에 낡아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대궐보다 소중한 안식처였습니다. 돌쇠는 아씨를 방 안으로 모신 뒤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려는지 나무들이 눅눅하게 젖어 있어 불꽃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아궁이 속으로 연신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후, 이놈의 나무가 왜 이리 고집을 부리는가. 아씨께서 추위에 떨고 계시단 말이다. 어서 불이 붙지 못할까? 돌쇠의 얼굴은 어느새 숯검정이 묻어 얼룩덜룩해졌고 연기를 들이마신 탓에 눈물 콧물을 쏙 빼며 재채기를 해댔습니다. 애취하며 몸을 들썩이다가 그만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넘어졌는데 하필 그 뒤에 있던 낡은 빗자루가 돌쇠의 엉덩이를 콕 찌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아이쿠, 이게 뭐야? 요 앙큼한 빗자루가 감히 누구 엉덩이를 탐내는 것이냐? 돌쇠가 빗자루를 붙잡고 씨름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설화는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과 공포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돌쇠의 해악적인 몸짓 하나에 잠시나마 녹아내린 것이었습니다. 아씨, 드디어 웃으시는군요. 소인이 망가지는 보람이 있습니다요. 자, 보십시오. 이제 불꽃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돌쇠의 정성 덕분인지 아궁이 속에서 마침내 발간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방 안으로 서서히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하자 돌쇠는 구석에 있던 마른 짚을 가져와 아씨가 앉을 자리를 폭신하게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아씨의 버선을 벗기려 했습니다. 돌쇠야, 이것은 내가 하마. 내가 어찌 내 발까지 만지려 하느냐. 아닙니다, 아씨. 아까 산길을 오를 때 보니 아씨의 발이 돌에 부딪혀 피가 비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소인의 정성을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돌쇠의 간곡한 청에 설화는 수줍게 발을 내어주었습니다. 버선을 벗기자 차가운 공기에 드러난 설화의 발은 여기저기 긁히고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가녀린 발을 자신의 넓은 손바닥 위에 올리고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설화의 시선이 돌쇠의 발등에 머물렀습니다. 돌쇠야, 내 발은 어찌 된 것이냐? 피가 굳어 신발과 엉겨 붙어 있지 않느냐? 설화가 놀라 외쳤습니다. 돌쇠는 급히 발을 뒤로 감추려 했지만 설화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돌쇠는 아씨를 등에 업고 험한 산길을 뛰어오느라 집신이 다 해져버렸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찔려 발바닥이며 발등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씨, 소인은 괜찮습니다. 이까지 상처야 자고 일어나면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소인의 발껍질은 소가죽보다 질기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마라. 이토록 살이 패였는데 어찌 괜찮단 말이냐. 나 때문에 오직 나를 살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설화는 돌쇠의 상처난 발을 보며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망했을 때도 판수에게 모진 소박을 맞았을 때도 이토록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신분도 낮은 머슴이 자신을 위해 목숨과 신체를 아끼지 않는 그 숭고한 마음에 설화의 자존심과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화는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저고리의 고름을 풀었습니다. 아씨,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이 옷감으로 내 발을 싸매 주어야겠다. 비단이라 부드러우니 조금은 덜 아플 것이다. 안 됩니다, 아씨. 이 귀한 옷을 어찌 소인의 미천한 발에 두르신단 말씀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주인인 내가 하라는데 내가 감히 거역하느냐? 오늘부터 너는 내 머슴이 아니라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다. 그러니 내 마음을 편하게 해다오. 설화는 단호한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보며 비단천으로 그의 발을 정성스럽게 감싸 매듭을 지었습니다. 돌쇠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천대받으며 살아온 그에게 아씨의 손길은 천상의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깨트릴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아씨의 젖은 발을 닦아주던 손길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설화를 보았습니다. 설화 역시 눈물 맺힌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이 낡은 오두막 안에서만큼은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아끼는 남녀일 뿐이었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설화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씨, 소인이 감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인은 오래전부터 아씨를 연모해왔습니다. 아씨께서 꽃밭을 거니실 때면 소인은 나무 뒤에 숨어 아씨의 그림자라도 밟아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씨의 집이 몰락했을 때 소인의 세상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아씨를 모실 수 있게 되어 소인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돌쇠야, 내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구나. 나 역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을 곳 하나 없었는데 내가 곁에 있어주니 비로소 살 것 같구나. 우리 비록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처지이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진심만을 믿기로 하자. 설화는 돌쇠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돌쇠의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따뜻한 고동 소리에 설화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봐라. 저기 산 중턱에 불빛이 보인다. 분명히 저 오두막에 숨어들었을 것이다.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외침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수십 개의 횃불이 거센 파도처럼 오두막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판수의 추격대가 기어코 이곳을 찾아낸 모양이었습니다. 돌쇠는 급히 허리춤에서 단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씨, 뒤쪽 창문으로 나가셔서 숲속으로 숨으십시오. 소인이 여기서 저들을 막아보겠습니다. 안 된다, 돌쇠야. 혼자서는 무리다. 저들은 머릿수가 너무 많아. 걱정 마십시오. 소인이 이래 봬도 산짐승들과 싸우며 자란 몸입니다. 아씨만 안전하시다면 소인은 100명의 군사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돌쇠는 설화를 창밖으로 밀어내다시피 내보냈습니다. 설화는 눈물을 머금고 숲속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오두막 문이 박살나며 판수의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돌쇠는 어둠 속에서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이 난무하는 가운데 설화는 돌쇠의 이름을 부르며 어두운 숲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오두막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돌쇠는 달려드는 하인들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며 짐승 같은 기세를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라 10명에 가까운 장정들이 한꺼번에 덤벼드니 돌쇠의 어깨와 등에 칼날이 스치는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그때 밖에서 지켜보던 판수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이놈들 뭐 하느냐. 그 머슴놈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생포해라.
감히 내 부인을 빼돌린 죄에 살을 발라내어 물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판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칠뜨기가 바닥에 뒹굴던 가마니를 돌쇠의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눈앞이 가려진 돌쇠가 휘청이는 사이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의 팔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맺혔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얼굴이 박힌 채로도 으르렁거리며 설아가 도망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놈 머슴 주제에 아씨를 연모했다니 가당치도 않구나. 그 계집은 어디로 숨었느냐? 순순히 불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판수가 구두발로 돌쇠의 상처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돌쇠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빨을 득득 갈며 판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퇴 내놈 같은 인간 말종에게 아씨를 다시 보낼 바에는 내가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겠다. 아씨는 이미 저 산 너머로 가셨으니 꿈도 꾸지 마라. 이놈이 끝까지. 칠뜨가 이놈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광에 가두어라. 내 날이 박는 대로 관가에 넘겨 능지처참을 당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나머지 놈들은 샅샅이 뒤져서 그 계집을 찾아내. 멀리 못 갔을 것이다. 판수의 서슬 퍼런 명령에 하인들이 다시 산속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설화는 가시덩굴에 치맛자락이 찢기고 발등이 까이는 줄도 모르고 어두운 숲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돌쇠를 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으나 자신이 잡히면 돌쇠의 희생이 헛수고가 된다는 생각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설화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덥수룩한 수염에 넉마를 걸친 괴상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커다란 나무 주걱을 들고 설화를 빤히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이게 웬 산도깨비냐? 아니면 구미호가 사람의 탈을 쓰고 나를 홀리러 온 것이냐? 노인은 주걱을 휘두르며 설화 주변을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도깨비도 여우도 아닙니다. 그저 길을 잃은 사람일 뿐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이 깊은 밤중에 이런 험한 산길을 비단옷 입고 헤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 요망한 여우 같으니라고. 내 이 주걱으로 내 놈의 본색을 밝혀주마. 노인은 갑자기 주걱에 묻어있던 고추장 같은 것을 설화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더니 혼자 발을 헛디뎌 뒤로 벌러덩 자빠지며 소리쳤습니다. 아이쿠야, 여우가 도수를 부리는구나. 내 허리가 부러졌다. 사람 살려. 노인이 바닥에서 파닥거리는 모습은 아까의 돌쇠만큼이나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설화는 기가 막혔지만 노인의 말투에서 악의가 없음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테니 진정하십시오.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 걸 보니 보통 여우가 아니로구나. 그런데 잠깐 너 방금 뭐라고 했느냐? 어르신이라고. 여우가 예의가 아주 바르구먼 그래. 노인은 겨우 일어나 앉아 흙을 털어내며 설화를 살폈습니다. 설화는 노인의 눈이 생각보다 깊고 맑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설화의 얼굴을 한참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얼굴 어디서 많이 본 듯하구나. 너 혹시 성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씨 가문의 설화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전 영의정 휘자를 쓰시던 분이셨습니다. 설화의 대답에 노인은 들고 있던 주걱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넙죽 엎드려 설화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아씨, 제가 눈이 멀어 아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감마님을 모시던 호위무사 강춘식입니다요. 대감마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가문이 멸문지화당할 때 저는 아씨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이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씨를 뵙게 되다니 이게 꿈입니까가 생시입니까? 강 노인의 통곡 섞인 외침에 설화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는 이를 이 외딴 산속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설화는 강 노인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 어르신 정말 어르신입니까? 저희 아버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시던 그 강 무관님이 맞으시나요? 예, 아씨.
이 늙은이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밤중에 혼자 산길을 헤매고 계신 것입니까? 안색이 창백하고 옷은 피로 얼룩졌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설화는 그간의 사정을 강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가문의 몰락 후 억지로 치른 혼례, 판수의 만행,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돌쇠의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강 노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런 천하에 죽일 놈들이 있나? 감히 영의정댁 아씨를 머슴방으로 내몰고 이제는 목숨까지 위협해. 게다가 그 돌쇠라는 놈, 내 기억이 맞다면 대감마님께서 각별히 아끼시던 충직한 아이였지. 아씨, 걱정 마십시오. 이 늙은이가 아직 칼을 잡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강 노인은 오두막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슬지 않은 서슬 퍼런 장검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검을 뽑아 허공을 가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씨는 제 거처에 숨어 계십시오. 제가 내려가서 그 돌쇠라는 놈을 구하고 판수 그놈의 목줄기를 채우겠습니다. 대감마님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안 됩니다, 어르신.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판수의 하인들이 수십 명입니다. 허허, 아씨. 저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그저 돈에 팔려다니는 졸개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감마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일념으로 지난 10년간 칼을 갈아왔습니다. 도깨비 주걱만 휘두르던 실력이 아니니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강 노인은 설화를 동굴 깊숙한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거적대기와 낡은 이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 노인은 아씨를 앉히고는 주머니에서 마른 육포 조각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것이라도 씹으면서 기운을 차리고 계십시오. 아씨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저 돌쇠라는 놈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놈 아씨를 참으로 많이 생각하나 봅니다. 강 노인의 말에 설화는 다시금 돌쇠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보내던 돌쇠의 마지막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발 돌쇠를 살려주세요. 그 아이가 잘못되면 저도 살 수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놈을 업고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씨는 여기서 잠시 눈을 붙이십시오. 강 노인은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설화는 동굴 안의 적막함 속에서 돌쇠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소리가 마치 돌쇠의 신음처럼 들려와 설화는 귀를 막고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돌쇠가 주었던 낡은 비단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댔습니다. 그곳에선 아직도 돌쇠의 거친 땀 냄새와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돌쇠야, 부디 무사해야 한다. 내가 없으면 내가 찾은 이 희망도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다. 판순의 집 뒷마당 광채는 죽음 같은 정적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문틈을 파고들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안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돌쇠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판수의 모진 매질에 정강이는 부어올랐고 옆구리에서는 끊임없이 핏물이 배어나왔지만 돌쇠는 입술을 짓씹으며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숲속으로 도망친 설화 아씨가 무사히 몸을 피했을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광문 밖에서 칠뜨기의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돌쇠, 자네도 참 미련하구먼. 그저 아씨가 어디로 갔는지 말 한마디만 하면 이 고생을 안 할 것 아닌가. 도련님 성격에 자네를 그냥 두겠나? 내일 날 밝으면 바로 관가로 넘겨질 텐데 거기 가면 이보다 더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단 말일세. 칠드가 내 놈은 평생을 종노릇하며 살았으면서 사람의 도리도 모르느냐. 내 비록 천한 몸이나 아씨의 은혜를 입고 산 사람이다. 아씨를 배신하고 얻은 목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서 가서 내 주인놈 신발이나 닦아 주거라. 돌쇠의 갈라진 목소리에 칠뜨기는 쯧쯧 혀를 차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추위를 이기려는 듯 품 안에서 작은 술병을 꺼내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에잉, 내가 무슨 힘이 있나.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아씨를 연모한다는 소문이 집안에 파다하네. 머슴이 아씨를 마음에 품다니 세상이 말세긴 말세야. 나 같으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텐데 말이지. 연모라니 나는 그저 아씨가 편안히 사시길 바랄 뿐이다. 너처럼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대는 놈이 알 리가 없지. 돌쇠가 고개를 돌리며 대꾸하자 칠뜨기는 기분이 상한 듯 술병을 바닥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그 바람에 술병이 쓰러지며 술이 바닥으로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귀한 술. 이놈의 술병이 주인을 닮아 칠칠 맡기는. 칠뜨기가 바닥에 엎드려 흘러나온 술을 아까워하며 손바닥으로 훑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광 지붕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칠뜨기는 술 냄새에 취해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왜 갑자기 하늘에서 큰 까마귀가 내려온 것 같지? 어이 돌쇠야. 자네 눈에도 저기 큰 새가 보이나? 그것은 까마귀가 아니라 강노인이었습니다. 강노인은 칠뜨기의 뒤로 다가가 그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새는 새인데 사람 잡는 매라는 놈이다. 이놈아, 잠시 잠이나 자거라. 강노인이 칠뜨기의 목덜미를 툭 치자 칠뜨기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입을 벌린 채 잠든 모습이 마치 죽은 사람 같아 보였으나 그저 깊은 잠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의문의 사내를 경계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구냐? 판수가 보낸 자객이냐? 강노인은 대답 대신 돌쇠의 결박을 칼로 단숨에 끊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돌쇠의 얼굴을 가까이서 살피며 껄껄 웃었습니다. 이놈아 나다. 예전 영의정 댁에서 내 놈 코올리게 시절에 나무 타는 법을 가르쳐주던 강무관이다. 아씨의 부탁을 받고 너를 구하러 왔다. 돌쇠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흐릿한 달빛 아래 비친 강노인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겪었으나 예전의 기백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강어르신, 정말 어르신입니까? 아씨는요? 아씨는 무사하신 겁니까? 오냐, 아씨는 내 거처에 안전하게 계신다. 내 놈 걱정만 하느라 눈이 진물을 지경이더구나. 자, 어서 일어나거라.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 돌쇠는 강노인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상처 입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아씨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강노인은 바로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판수의 안채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어서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곧 하인들이 교대를 하러 올 것입니다. 잠깐 기다려라.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단순히 너 하나 구하러 온 줄 아느냐? 판수 그놈의 서재에 아씨 아버님의 누명을 벗길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 판서댁이 아씨 가문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는 걸 증명해야 아씨의 신분도 복권될 것 아니냐? 돌쇠는 강노인의 말에 눈을 빛냈습니다. 두 사람은 몸을 낮추어 판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안에서는 판수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구멍을 통해 들여다보니 판수는 한양에서 내려온 듯한 관원과 술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이번에 그 계집을 처리하고 나면 저희 아버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쪽 가문의 장남에게 현감 자리를 하나 내어주실 것입니다. 아버님이 예전에 영의정의 서신을 위조해서 영모로 몰았던 그 장부를 제가 소중히 보관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판수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작은 자개함을 가리키며 낄낄거렸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씨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원인이 바로 저 자개함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노인은 돌쇠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돌쇠야,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서 저 함을 낚아채 오너라. 내가 밖에서 소란을 피워 시선을 끌 테니 너는 저놈들이 당황한 틈을 타야 한다. 하지만 어르신, 몸이 불편하신 것 아닙니까? 허허, 이놈이 나를 물러보는구나. 내가 10년간 산속에서 멧돼지랑 씨름하며 살았다. 자, 시작한다. 강노인은 갑자기 마당 한복판으로 뛰어나가 꽹과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꽹과리를 요란하게 두드리며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야. 판서 댁에 불이 났다. 도련님 방에 불이 붙었다.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양동이를 들고 우왕좌왕 뛰어다녔고 서재에 있던 판수와 관원도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불이라니 어디에 불이 났단 말이냐? 판수가 정신없이 마당을 살피는 사이 돌쇠는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서재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상처난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참아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자개함을 품에 안고 뒷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강 노인은 하인들이 자신을 애워싸려 하자 갑자기 꽹과리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불은 내 마음속에 났다. 속았지롱. 강 노인은 우스꽝스럽게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하인들을 유인했습니다. 하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강 노인은 담벼락을 가볍게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 역시 약속된 장소인 뒷담 쪽으로 달려가 강 노인과 합류했습니다. 두 사람은 숨가쁘게 달려 판수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 도달했습니다. 돌쇠는 품에 안은 자개함을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강 노인은 무릎을 짚고 헉헉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봤느냐 이놈아? 이 늙은이의 신출귀몰한 병법을. 저놈들 얼굴이 흑빛이 된 걸 봤어야 하는데 말이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이 함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 아씨의 원한을 갚을 수 있겠지요? 그렇고 말고 이것은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아씨의 무너진 인생을 되찾아줄 열쇠다. 그런데 돌쇠야, 내 다리 상처가 더 심해졌구나. 강 노인이 돌쇠의 다리를 살피자 돌쇠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아까보다 더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고통 속에서도 자개함을 소중히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인이 해냈다고 말입니다. 오냐 장하다. 아씨도 내가 무사히 돌아온 걸 보면 세상 무엇보다 기뻐하실 게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제 곧 아씨가 계신 곳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의지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져 오는지 산안개가 자욱하게 깔렸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그들의 가슴 속은 희망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설아 아씨가 기다리는 동굴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슴푸레한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 안을 무렵 동굴 입구에서 서성거리던 설아의 눈에 두 개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고통스러운 듯 휘청이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그 발걸음은 분명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들이었습니다. 설아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돌쇠의 품에 안기듯 매달렸습니다. 피비린내와 땀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향기보다 달콤하고 안심이 되는 냄새였습니다. 돌쇠야, 돌아왔구나. 정말 돌아왔어. 내 몸이 이게 무엇이냐.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서는. 아씨, 소인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살아서 아씨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아씨의 아버님과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줄 보물입니다. 돌쇠는 품 안에서 소중히 안고 온 자개함을 꺼내 설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상처가 벌어져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설아에게 함을 건네는 눈빛만큼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설아는 함을 받아들 생각도 못한 채 돌쇠의 찢어진 소매와 피 묻은 바지자락을 어루만지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때문에, 고작 이런 종이 쪼가리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 뻔하지 않았느냐. 가문의 명예가 무엇이고 신분이 무엇이기에 내가 이토록 고초를 겪어야 한단 말이냐. 차라리 내가 잡혀가고 내가 무사했어야 했다. 설아의 눈물이 돌쇠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돌쇠는 아픈 것도 잊은 채 투박한 손가락으로 아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 노인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분위기를 깼습니다. 에헴, 이보게들. 나 같은 늙은이는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구먼.
아씨, 이놈은 소가 가죽을 벗겨도 살아남을 놈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보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상처부터 돌봐야겠습니다. 판수놈의 하인들이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니 말이오. 강 노인의 말에 설화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두 사람을 동굴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동굴 안은 설화가 밤새 피워둔 작은 모닥불 덕분에 훈훈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 노인은 배낭에서 이름 모를 풀뿌리와 헝겊을 꺼내더니 돌쇠의 다리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엄살 피우지 마라. 대장부가 이 정도 상처에 인상을 쓰면 쓰나. 자, 이 약초를 바르면 조금 따끔할 게다. 강 노인이 지식인 풀을 돌쇠의 상처에 찰떡 붙이듯 턱하니 올렸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눈둥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입에서 괴상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히, 어르신, 이게 약입니까? 아니면 사람 잡는 독입니까?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요. 으악! 돌쇠가 팔딱거리며 동굴 바닥을 뒹굴자 강 노인은 껄껄 웃으며 돌쇠의 엉덩이를 걷어찼습니다. 이놈아, 이게 산신령님이 점지해 주신 신비한 약초란 말이다. 내 놈이 워낙 튼튼해서 독한 놈으로 골라왔으니 잠자코 있거라. 아씨, 이놈이 엄살이 심하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강 노인의 짓궂은 장난에 동굴 안에는 잠시나마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돌쇠는 눈물 콧물을 다 짜내면서도 설화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자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슴을 펴보였습니다. 아씨, 하나도 안 아픕니다. 정말입니다. 어르신 손길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잠이 올 지경입니다요. 돌쇠의 말도 안 되는 허풍에 설화는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비참한 도망자 신세였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이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만은 어느 대궐보다 든든했습니다. 강 노인은 돌쇠의 처치를 끝내고 설화가 들고 있던 자개함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함 안에는 빛바랜 서신 몇 장과 이 판서의 직인이 찍힌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신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던 강 노인의 안색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 판서 이놈이 영의정 대감의 필체를 똑같이 흉내내기 위해 수개월 동안 연습한 흔적이 여기 다 있군요. 북방의 오랑캐와 내통했다는 그 서신은 모두 이놈들이 꾸며낸 조작이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그 대가로 받은 뇌물의 목록까지 상세히 적혀 있으니 이것만 조정에 전달된다면 대감마님의 누명은 씻은 듯이 벗겨질 것입니다. 강 노인의 설명에 설화는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님이 억울하게 사약을 받으시던 날 가솔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울부짖던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설화는 장부를 품에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증거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암행어사나 임금님께 직접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더는 도망만 다닐 수는 없습니다. 아씨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양으로 가는 길목마다 판수의 하인들과 관원들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이놈들이 자개함을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혈안이 되어 찾으려 들겠지요. 강 노인의 말에 돌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록 다리는 절뚝거렸지만 눈빛만큼은 서슬이 펄했습니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아씨를 모시고 뒷길로 가십시오. 제가 판수놈들의 시선을 끌어 한양 반대편으로 유인하겠습니다. 제 발이 비록 이 모양이어도 산길에서는 저놈들보다 빠릅니다. 안 된다, 돌쇠야. 또다시 너를 사지로 보낼 수는 없다. 우리가 함께 갈 방법을 찾아보자. 설화가 돌쇠의 손을 붙잡으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설화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씨, 소인의 목숨은 이미 아씨의 것입니다.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아씨가 다시 예전처럼 고귀한 신분으로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소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소인을 믿어주십시오. 반드시 살아남아 한양 땅에서 아씨를 다시 뵙겠습니다. 돌쇠의 진심 어린 눈망울을 보자 설화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두 사람의 애절한 약속이 차가운 동굴 안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강 노인은 지도를 펼쳐들고 한양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험한 바위 능선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겠소.
돌쇠 네 놈은 아래쪽 큰 길가에서 일부러 흔적을 남기며 남쪽으로 가거라. 사흘 뒤 한양 도성 밖 남산 기슭에 있는 낡은 사당에서 만나기로 하자.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오지 않거든 너는 이 장부를 믿을 만한 관리에게 전하고 아씨를 잊고 살아야 한다. 알겠느냐? 예, 어르신. 명심하겠습니다. 아씨,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돌쇠는 설화에게 깊은 절을 올린 뒤 미련 없이 동굴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발이 다시 거세지기 시작한 산길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설화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동굴 입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주었던 그 비단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있다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심장은 오직 너를 위해서만 뛸 것이니 제발 부디 무사해야 한다. 설화의 간절한 기도가 눈보라에 실려 산천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산 아래에서는 자괴함을 잃어버린 판수가 실성한 듯 날뛰며 하인들을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능한 놈들아, 그 머슴놈과 계집을 당장 잡아오지 못할까? 만약 그 장부가 관가에 들어가는 날에는 너희 놈들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라. 판수의 광기 어린 고함이 산자락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최후의 결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설화와 강 노인의 한양행, 그리고 돌쇠의 필사적인 유인작전. 과연 그들은 무사히 도성에 도착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한양 도성의 남소문 앞은 이른 새벽부터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도성에 도착한 설화와 강 노인은 누더기 옷을 걸친 채 행색을 감추었습니다. 강 노인은 설화의 얼굴에 검댕을 칠하고 자신은 귀머거리 노인 신용을 하며 포졸들의 감시를 피하려 했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포졸 하나가 창을 가로막으며 험악한 인상을 썼습니다. 이복의 노인장 보따리 속에 든 것이 무엇이요? 요즘 도성에 수상한 자들이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어 검문이 엄격하니 어서 풀어보시오. 포졸의 다그침에 강 노인은 갑자기 귀를 후비더니 입을 해 벌리고 웃으며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았습니다. 뭐라고?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아이고, 총각이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구먼. 내 보따리에는 이 늙은이 평생 모은 요강 단지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빌려줄까? 강 노인이 품 안에서 정말로 구멍난 낡은 사발 하나를 꺼내 포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확 끼치자 포졸은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감싸쥐었습니다. 에이, 더러워라. 이 미친 노인네가 누굴 놀리나. 어서 가시오, 어서. 뒤에 있는 벙어리 손녀도 얼른 데리고 사라지란 말이오. 포졸이 손사래를 치며 길을 내주자 강 노인은 설화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서자 강 노인이 설화에게 윙크를 하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아씨, 보셨습니까? 이 늙은이의 연기력이면 한양 바닥 광대들도 울고 갈 것입니다. 저 포졸놈 코가 내 요강 냄새에 썩지 않았나 모르겠군요. 어르신의 기지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걱정입니다. 약속한 장소에 무사히 와야 할 텐데요. 설화의 목소리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남산 기슭에 자리 잡은 낡고 퇴락한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그곳은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사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문 밖의 눈발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돌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품속에 비단 손수건을 꺼내 쥐고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들 때였습니다. 사당 문이 힘없이 밀리며 누군가 쓰러지듯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노인이 급히 검을 뽑아 들었으나 이내 검을 내던지고 달려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눈사람처럼 온몸이 하얗게 얼어붙은 돌쇠가 피 묻은 손으로 문설주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돌쇠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정말 살아 돌아왔구나. 강 노인의 외침에 설화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나갔습니다. 돌쇠는 설화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화살촉이 박혔던 작이 깊게 패여 있었고
동상에 걸린 손가락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씨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놈들을 모두 남쪽으로 유인하고 밤새 산을 넘어왔습니다. 소인이 없어도 아씨께서 무사하시길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돌쇠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정신을 잃고 설화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설화는 그의 차가운 얼굴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지며 지켜준 이 남자의 숭고한 사랑 앞에 신분이라는 껍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돌쇠야, 눈을 떠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없으면 내 가문이 복권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라. 설화의 뜨거운 눈물이 돌쇠의 뺨을 적셨습니다. 그 간절한 눈물 덕분인지 돌쇠는 거친 숨을 내쉬며 다시 눈을 떴습니다. 강 노인은 서둘러 돌쇠의 상처를 응급 처치하고 날이 밝자마자 설화의 아버님과 막역한 사이였던 이 대감의 사저로 향했습니다. 이 대감은 정계에서 물러나 있었으나 여전히 청렴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설화는 이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판수의 서재에서 가져온 자개함과 장부를 바쳤습니다. 장부를 살피던 이 대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 판서 그자가 이토록 사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자네 아버님은 평생을 나라에 헌신하신 분인데 이런 조작된 서신으로 누명을 씌우다니. 내가 당장 이 증거를 가지고 대궐로 들어갈 것이네. 임금님께서도 자네 아버님의 억울함을 늘 가슴 아파하셨으니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야. 이 대감의 말대로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임금은 장부를 확인하고 크게 진노하여 이 판서 일가와 그 아들 판수를 즉각 의금부로 압송하라 명했습니다. 판수는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냐? 내 아버님이 판서란 말이다. 내 놈 아버님은 지금 국청에서 주리를 틀리고 계신다. 어서 가지 못할까? 포졸의 호통에 판수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오만방자함은 차가운 칼날 아래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며칠 뒤 설화의 아버님은 사후에 다시 영의정으로 복권되었고 몰락했던 가문의 명예는 다시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설화의 절개와 용기를 높이 사정경 부인의 칭호를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대궐 앞에 엎드려 간곡히 청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화려한 명예나 직함보다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옵니다. 저를 위해 피를 흘린 저 머슴 돌쇠를 제 배필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대부가의 여식이 머슴과 혼인하겠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허허 웃으며 설화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정한 충심과 사랑이 신분보다 귀하다는 것을 내가 몸소 보여주었구나. 내 뜻을 꺾지 않을 것이니 너희 두 사람의 결합을 이 나라의 귀감으로 삼겠노라. 그로부터 몇 달 후 설화와 돌쇠는 한양의 번잡함을 떠나 산 좋고 물 맑은 시골 마을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머슴이 아닌 설화의 당당한 낭군이 되어 밭을 일구었고 설화는 그의 옷을 짓고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돌쇠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설화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돌쇠는 품 안에서 예쁜 산꽃 한 송이를 꺼내 설화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부인, 예전 영의정 땡 머슴 시절에는 감히 꿈도 못 꾸던 일입니다. 이렇게 부인과 마주 앉아 밥을 먹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니 소인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돌쇠야, 아직도 소인이라 하느냐? 이제 너는 나의 하늘이고 내 전부다. 우리가 겪은 그 모진 시련들이 이 꽃을 피우기 위한 걸음이었나 보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담장 너머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가문의 복수도 신분의 벽도 그들의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한낱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비단옷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찬란한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강 노인은 가끔 두 사람을 찾아와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예전의 무용담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돌쇠는 강 노인의 짓궂은 농담에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지만 설화의 손을 꼭 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야담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보며 마무리되었습니다.